마치 우리가 북에 들어가서 보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마치 그 북한 사회를 경험하고 온 것처럼 그런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의 변화 디테일하게 수상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계속 유지해 왔었던 어떤 국가 담론, 혁명화 사업, 그다음에 남조선 혁명 해야지 되고 혁명을 완수해야지 되고 하는 어떤 그 국가 담론은 또 계속 뭐 교육을 통해서 계속 내려갈 텐데 그러면서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좀 상충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김정은 시대는 이제 핵개발이나 미국과의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국가 담론하고 일상의 어떤 그 생활의 갭을 어떤 식으로 내우면서 통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오죽했으면 김정은이 권력을 이양했겠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저는 이제 이 인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김정은이나 김여정 개개인들을 많이 봤었어요. 행동, 동작, 뭐 이들의 사고를 이렇게 쭉 보면 지금 뭐 자신감 이런 것도 많이 지쳐 있는 거예요. 지쳐 있거든요. 김정은이 상당히 지쳐 있죠. 일단 뭐 몸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원래 이제 이 후계자가 과연 누가 될 거냐 이때 막 말이 많을 때 이때 이제 뭐 둘째도 얘기하고 뭐 첫째도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이제 막내가 이렇게 될 때 그때 처음 나온 그 사진이 나온 그 시기에 김정은하고 김여정 그 있잖아요. 그 왜 TV에도 나오는 거기 보면 이제 김여정이 되게 통통하죠. 김정은이 되게 말랐어요. 체질 자체가 원래 그렇게 뚱뚱한 체질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근데 지금 뭐 완전히 김여정은 뼈밖에 안 남아 곧 쓰러질 것 같잖아요. 옛날부터 곧 쓰러질 것 같이 거의 이 악하게 진짜 북한에서 얘기하는 정말 그 깡닭으로 살아남는 것처럼 있고 김정은은 그 스트레스로 계속 살이 찌더니 지금은 이렇게 혼자서 서 있기도 좀 힘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중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죠. 근데 이 북한 체제라고 하는 이 수령제 사회에서는 수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옛날에 김일성 같은 경우 그 김일성 전지부 김일성은 정말 국민들에게 닭 모이 주는 방법까지도 막 그 일지 물론 김일성이 쓰진 않았겠죠. 근데 김일성 저작집에 보면 닭 모이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 그 방법까지 일지까지 나올 정도. 그러니까 수령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점점 한계에 이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시기에는 그 선택과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더 크게 자신이 터치하지 않는 걸로 그 자신이 그래서 이제 전략 무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국제적인 어떤 이렇게 딜을 하기로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하층민들에서 하고 김정은의 정책은 담론으로 뭐 청년 중시, 인민 중시 이것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청년 중시나 인민 중시는 그냥 그 위락 시설 많이 세운 거. 근데 상당히 이렇게 통제를 좀 느슨하게 한 거. 요런 정도가 있지 실제 정책에서는 그렇게 있지는 않았었어요. 네, 좀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근데 그렇게 물려받은 거잖아요. 김정은. 그렇죠. 물려받았는데 수령이 다야 돼요. 김일성 수령이나 김정일 위원장도 사실은 과로가 사망 원인 중에 원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이 동심원 구조의 사회 시스템을 갖추어서 독재 체제는 견고하게 다졌지만 그 여파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힘겹게 삶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북한의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 집단 지도 체제라기보다는 권력을 좀 더 이양해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해보겠다. 네, 역할을 좀 이게 부분적으로 그건 이전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김정은이 기본적으로 이제 김정은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랬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보면은 이 김정일 시대에는 조직 그 지도부장이 없었어요. 당의 핵심인 모든 조직 관리, 국가 조직 관련 조직 지도부의 부장이 없었어요. 부장도 김정일이 했고, 그다음 국가보위부 우리 이제 이 국정원에 대한 국가보위부도 그것도 김정일이었어요. 이거 장을 두지 않았었어요. 그거는 이 체제를 지킨 핵심이 이제 국가보위하고 이제 이 조직지도부기 때문에 거기는 책임자를 두지 않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국방도 김정일이 했잖아요. 국방위원장으로.
이 군대하고 이 세 개를 다 그냥 김정일이 다 맡아서 한 거였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처음 집권할 때부터 보위부장 김원홍, 나중에 이제 숙청을 했지만, 뭐 지금은 뭐 죽진 않았지만 어딘가에 가 있겠죠. 근데 이 보위부, 조직지도부 다 임명을 해서 애초에 등장할 때부터 이게 수령 기간이 김정일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 자체가 이전보다는 분산된 상태였어요. 이제 남북 간의 체제 경쟁에서 한국이 이제 훨씬 월등하고 자신감이 생겨서 북한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 등을 공개를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북한 언론이나 이런 매체를 개방해도 한국은 더 이상 공산화될 수도 없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본답니다. 북맹이라고 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또 북한을 객관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북한 방송 봤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되면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해오셨어요. 저도 지금 네. 동의를 하고, 그쪽 국정원 쪽에다 이거 왜 개방 안 하냐 이러는데, 이게 여기만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부, 그다음에 뭐 저작권 문제 이런 게 다 연계되어 있대요. 옛날에는 이제 국가보안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국가보안법은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개방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지적재산권의 문제 뭐 이런 게 또 걸려 있대요. 이게 개방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남북교류가 활성화돼서 서로가 주고받은 걸 클리어하게 계약할 수 있으면은 이게 이제 또 되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또 그걸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국가보안법 때문이 아니라 뭐 국정원 말은 이게 정보통신,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적재산권을 임종석 씨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야. 방송권. 네. 그렇구나. 그러면 좀 북한하고 교류할 때 그 문제도 독점하지 않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거 핵심이죠. 북한 사회의 윤리와 도덕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시답니다. 이 종교의 가르침이 없고 또 교육제도 안에서 부재된 상황에서 뭐 어떤 식으로 그 사회를 유지하는 그 이념 교육 되고 있는 그 주체사상 교육 계속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 질문하고요. 그다음에 남북민이 함께 살아가려면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한민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강사님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통일연구원 입장을 대단히 하시고. 일단 첫 번째는 북한에 이제 사회주의 도덕교육이라 책도 있어요. 사회주의 도덕 윤리, 기본적으로 집단주의, 집단주의, 개인보다 집단 우선하는 이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담론 도덕교육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덕교육과 함께 이런 집단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수령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 이제 집단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집단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절대 권력자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측면이 여전히 그게 하나의 도덕으로 돼 있죠. 수령의 무오류성,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 이것도 큰 도덕의 일환으로 여전히 대학까지도 그 우리나라 도덕교육의 이수 시간처럼 뭐 김일성 시대부터 다 시간이 다 있죠. 이들 우상화 교육에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남북한 탈북민이나 남북한 사회에서 사회통합 관련한 건데, 제가 뭐 다른 곳에서도 이거 비슷한 강연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북한 탈북민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뭐가 다르냐면 문제 해결 방식하고 의사소통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북한은 정치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자신이 닿을 수 있는 최고 권력자를 찾아가야 돼요. 이게 이제 북한의 신소재가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에 그 국민청원 뭐 이런 것처럼 청와대 직보하는 체계 이런 것도 있는데, 북한은 원래 제도적으로 이 당이나 뭐 수령에게 바치는 이제 이 어떤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청원 이런 것들이 발달했는데, 한국 사회는 시스템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 시스템 사회이기 때문에 원래 단계가 있거든요. 또 보고 체계에.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그 이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때 이제 남북관계 할 일이 없다 보니까 탈북민들 사회정책 사업을 할 때 이명박 정부가 나서서 그 탈북민들을 이제 지자체 취업시키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 비정규직으로. 상당히 많아서 200명이 넘었어요. 전국적으로 한 300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상당수는 잘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꽤 이제 막 직급도 올라가 성공한 사람도 있는데 다수가 내가 알기로는 70% 이상이 다 그만뒀어요. 그만두거나 아니면 이랬는데 이때 그 행자부에서 이제 저한테 찾아갖고 이제 자문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행자부 사회통합과에서 이 사람들 왜 이러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 뭐냐면 이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처음에 다 우리도 그렇지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잖아요. 계약직 1년 단위 이렇게 계약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신이 민원을 보거나 아니면 조직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면 자꾸 지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우리나라 그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훨씬 권위적이거든요. 그 지사가 절대 명령이고 거기 완전 이 군주예요, 군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사는 그 얘기를 듣고 밑에 있는 국장을 부르고 그다음 국장은 밑에 부장을 부르고 이러다 보면 줄줄이 다 연쇄적으로 다 혼나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몇 번이 계속 벌어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면 그 탈북민 출신의 그분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또는 뭐 우연히 만나서 그랬거나 아니면 성격이 되게 솔직하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이 위계 이런 직장 내 단계적인 이제 시스템화된 위계가 있는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삐져나가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자꾸 해치다 보니까 이런 갈등들이 이제 많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왜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자꾸 탈북민들을 보면서 너무 정치적 욕심이 있다. 뭐 자꾸 국회의원만 만난다. 너무 정치적으로 많이 만든다. 막 이러거든요. 잘 보면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북한에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집단화돼야 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집단화돼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 최고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빨리 해결해야 되고 왜 속도전적인 기상들이 있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의도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해결하는 방식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들은 되게 솔직해요. 의사소통 방식에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은 이 오지선다형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객관식이라는 시험이 없어요. 선택이라는 게 아니라 다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논술, 주관식 말하기. 그래서 지금도 뭐 이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마이크만 대면 말 잘하잖아요. 보면은 북한 사람들 그게 외워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훈련이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쫙 얘기하는 걸로 시험도 그렇게 보고 생활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장을 분명하게 하는 편인 거죠. 더 익숙해져 있는데 한국 사람이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예의나 특히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한국 사회는 일본 문화를 상당히 좀 이런 건 의사소통할 때 배워가지고 앞에서 직접 얘기하면 이제 예의가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뒷담화가 엄청나게 발전해 있는 사회잖아요. 한국 사회는. 뒤에서 얘기하고 걸러서 들어가게 하고 오히려 이걸 좀 예의라고 사회생활에서 생각하잖아요. 앞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예의가 없는 걸로.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이거에 상처를 많이 받죠. 앞에서는 다 좋게 듣는데 뒤에 가서 다른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이 사람이 왕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적응하지 못하는 생각보다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 이 공무원의 그 할당으로 들어가서도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들의 문화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장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이제 이 뒷담화 문화의 나쁜 점을 스스로 알고 있듯이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고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사고방식을 좀 알고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나를 좀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고 할까? 이 질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니까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의도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북한 탈북민들이 뭐 그러는 거에 대해서 별 의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면은.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가 북향민들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 시스템에 너희들이 와서 적응해.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라고 하는 기본 정책 자체가 사실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 좋은 것들도 많잖아요. 그거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거죠.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대화나 협력 또는 비핵화 논리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본질은 남과 북이 현 체제로 서로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모든 대화의 시작이나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체제 공존은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금기어 갔습니다. 이제 슬슬 체제 공존을 전제로 한 접근 방식이 펼쳐져도 될 텐데 결국 통일을 그렇게 해야만 통일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체제 공존에 대한 공론화 가능성이 있나요? 남북관계법에나 아니면 우리 남북 합의서 이미 박정희 때부터도 그건 이 정부 차원에서 명료가 됐는데 되게 남북관계는 상당히 무서운 관계예요. 잘 들어놓고 보면 법적으로 서로를 체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서로를 북한법도 그렇고 한국법도 그렇고. 근데 이제 특수관계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합의문에는 서로 체제를 인정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순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보다 더 나가서 이전부터 이 헌법 바꿔야 된다라고 이전부터 주장을 했었어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북한이 다 이 한반도와 그 부속을 다 자기라고 하고 상대를 다 이적 반체제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런 법률 하에 있기 때문에 이 실제는 법치가 안 되는 거죠. 남북관계에서는 애초에 구조적으로 법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우리나라가 진짜 한국의 법치사회라면 제대로 된 법치사회라면 박정희 때부터 그런 남북 공동합의서를 만들면 안 됐어요. 인정하지 않는데 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인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또 다 그랬죠. 상당히 이제 서로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게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북한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이유, 북한 체제가 그 많은 위기 속에서 아직도 이 체제를 유지하고 견고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남한의 존재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남한의 급속한 경제 발전의 주 동력이 또 북한의 존재였어요. 북한이란 체제에 대한 것이 있음으로 해서 남한이 급속도로 한강의 기적의 한 축은 북한의 존재였거든요. 그 북한을 이겨야 된다는 이런 게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이렇게 서로 이제 서로 닮아 있는 마치 그 쌍둥이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지. 실제로는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암묵적인 이 세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2025년 제가 인구 2025년이 되면 5년 후죠. 이 소위 해방둥이들 있잖아요. 1945년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다 80대 중반 이후예요. 그 다음에 2030년 되면 거의 90, 인지하기 좀 어려워지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분들이 지금 이제 지금 왕성하게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지금까지는. 근데 이분들이 점점 이제 세대가 인구학적으로 달라져요. 세대 구조가 10년만 되면 완전히 자연적인 이 구조가 바뀌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지금도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도 그렇고 이제 암묵적으로 그렇고 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국가 대 국가로 만나자. 아예 국가를 인정하는 흐름으로 이미 젊은 층 사이에나 각종 여론조사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의 국가로 지금 서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국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서로 다 반체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체제 인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국가가 아닌데 김정은 정권을 인정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리고 국제법하고 국내법하고도 지금 계속 상충하고 국제적으로는 지금 국가 대 국가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지금 국가 대 국가로 만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것들이 있는데 이게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보면 이런 그 미묘한 과정 속에서 어떤 역동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여러 이제 힘이 되기도 해요. 남북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또 하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쁘게 볼 필요도 없고 제가 보기엔 한 10년 정도 지나는 걸 이 추이에서 우리가 이제 북한 사람들을 좀나 북한이 어떻게 운영되는 걸 조금씩 이해하고 더 중요한 건 한국이 그만큼 발전해야 돼요. 예를 들면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이 자신이 살고 싶은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회에 살고 싶다. 독일은 그래서 통일된 거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나 서독 같은 그런 공간에 살고 싶다. 저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게 이제 동독 주민들의 선택이에요. 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실 체제 흡수 통일이 아니에요. 체제 흡수 통일이 아니라
뭐 거기에 어떤 뭐 정치적인 대마고개가 있었다는 걸 둘째치고 기본적으로는 투표를 한 거예요. 그 체제를 어떤 체제를 선택하겠냐. 그래서 동독주민 다수가 서독과 같은 체제를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한국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한국의 제도, 민주주의, 사회 통합, 이 수준이 높아져야지 북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북한의 발전 가능성과 어느 정도 예측하는 남북 병역이 맞물렸을 때 어느 정도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근데 일단 이 출입 시작 있잖아요. 시작 처음에 이제 이 스타트 포인팅이 지금 아직까지도 핵으로 지금 뭐 걸려 있는데 핵이 걸려 있는 또 결정적인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이제 김정은 이 정권이 핵을 갖고 있는 정권을 인정하는 그런 이 흐름하고 좀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오래 민감한 흐름을 가고 있는데 북한 체제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면 사실 체제가 바뀌어야 돼요. 북한이 최소한 이 권력을 좀 이양하는 걸 좀 넘어서서 이 집단지도 체제 흐름이 가야 돼요. 권력이 분산돼야만이 이 다양한 의견들이 이게 소통이 되거든요. 중국은 이미 그 80년대에 집단지도 체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개혁개방, 그 독재 체제라도 개혁개방이 갈 수 있었던 거고, 그래도 중국이 지금 민주주의 체제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독재 체제예요, 중국도. 근데 기본적으로 이 필요에 따라 개혁개방 정책을 이렇게 이렇게 좀 느슨하게 쓸 수 있었던 게 그 체제가 집단체조 체제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권력의 분산이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이게 이제 그게 과제고, 그 다음이 이루어지려면 주민들은 이 흡수력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본 북한 주민들은, 뭐 예를 들면 이제 한국 사람도 그런데 뭐 이렇게 속이기도 많이 속이지만 한번 일을 하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일의 속도가 빨라요. 익숙해지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북한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한번 뭔가 이렇게 해서 그걸 하면 속도전 사회라고 할까? 남과 북이 다. 이 천리마 운동과 새마을 운동의 그런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베트남 개혁개방의 베트남 노동자의 생산성을 일로 놓고 보면 제가 못해도 한 1.3 이상은 될 것 1.3 이상, 1.3에서 1.5는 될 것 같아요. 베트남 노동자보다는. 그러고 보면 이제 이 속도는 상당히 빠를 수 있죠. 그러니까 정치가 바뀌어야 돼요, 사실 북한은. 그게 좀 먼저 돼야지 경제하고 연동돼서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양식 교육을 받은 북한 권력 엘리트들은 본인이 인정받고 생각해도 남한과 별로 통일을 원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말은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전쟁 위협이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잘 살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그 질문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역할 위상 변화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되면 북한판 페미니즘이 발현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 일단 잠깐만요. 권력 엘리트들. 그렇죠. 상층부 고위층들은 통일을 무서워하죠. 이건 김정일 때부터 그랬어요. 김정일 때부터 이 통일이라는 얘기를 안 하게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체제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 통일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담론으로서만 이제 김일성의 그 위협으로서의 국가의 존재 체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통일을 이 공식 정책상에는 있지만 실제로 엘리트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담론을 버리면 자기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담론은 여전히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북한판 페미니즘 이 페미니즘이라는 건 일종의 담론이 결합돼야 돼요. 사람이 변해도 이데올로기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페미니즘이나 어떤 이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리얼리즘, 페미니즘, 뭐 여러 가지 이제 의식이에요. 의식의 조류거든요. 일종의 그게 이제 이 프레임인데 어떤 걸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나 뭐 이런 건데, 아직까지 북한 사회의 프레임 내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지식인 그룹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행동으로 보면 이게 드러나요. 근데 이거를 모아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엘리트층, 여성 엘리트층이 사고가 좀 체제가 조금씩 변화돼야지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노동당 간부들 중에 여성 진출이 아직은 아주 낮죠. 1%가 안 돼요. 북한 정치 간부들은 아직도 매우 노쇠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젊은 세대로의 권력 세대 교체는 매우 더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국 문물을 습득한 참신한 세대의 교체 가능성이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지금 일단 김정은 체제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 물갈이가 됐지 않나요? 상당히 물갈이가 됐는데도 예를 들면 이제 최고위직 우리가 TV에서 이름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여전히 이제 평균 나이가 많이 낮아져도 그래도 60대 말 정도예요. 근데 김정일 때는 80대 말이었어요. 이 고위직들 왜 그 핵심 뭐 우리가 이제 의전 그 뭐죠 그 당대회나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거기 좌석에 앉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주석단 뭐 이런 데 앉는 사람 평균 나이 37세 뭐 이랬어요. 87세. 87 그러다가 이제 그 김정은 초기 되면서 70대 중반? 지금 많이 70대 말 정도? 그래도 좀 많이 젊어진 거예요. 네, 그 혁명 세대 자손들이 계속 내려왔는데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북한의 변화 못지않게 우리도 사실 변화돼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그 담론이 빨리 형성돼야 되는데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적화통일 시키려고 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담론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데 북한만 변하면 뭐랍니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막 여러 같은 질문 속에서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박영자 박사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책을 많이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철 국장님 그 읽었던 책 좀 잠깐 보여주세요. 2017년 판인데요. 북한 여성이라는 책도 북한 여자 네 책도 발간하셨고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해주신 우리 박영자 박사님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